76번째 생일날, 저는 뱃속 손주를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뺨을 때리는 차가운 손길과 저를 외면하는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28억 아파트마저 빼앗길 위기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6, 종로구 북촌로에 있는 이 아파트 18층에 산지 꼭 30년이 되었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지겹지도 않냐고들 하지만 나는 이 풍경이 참 좋아요. 특히 동이 트기 전 세상이 막잠에서 깨어나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좋아해요. 오늘도 해가 뜨려면 한참 멀었는데 눈이 떠졌어요. 76번째 생일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였을까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니 저 멀리 경복궁의 고즈넉한 지붕선 위로 하늘이 조금씩 옅은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30년 전 먼저 간 남편과 함께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이 생각나요. 그때 저 양반이 그랬죠. 영희야, 여기서 우리 아들 둘 잘 키우고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그 약속을 반은 지켰고 반은 못 지켰네요. 손주 볼 날이 머지않았는데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으니까. 그래도 오늘만큼은 외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니까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들들 먹일 생각에 마음은 벌써부터 훈훈했죠. 오늘 메뉴는 우리 큰아들 민수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소갈비찜, 그리고 잔치상에 빠지면 섭섭한 잡채, 또 향긋한 삼색 나물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생선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지만 1년에 한 번뿐인 내 생일인데 이 정도 수고쯤이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오늘 가장 신경 쓴 건 미역국이에요. 우리 며느리 서연이가 지금 임신 8개월째거든요. 뱃속에 손주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좋은 한우 양지를 듬뿍 넣고 밤새 푹 고아서 뽀얀 국물을 냈어요. 산모한테 좋다는 건 다 챙겨주고 싶은 게 할미 마음 아니겠어요. 갈비찜에 넣을 밤을 깎고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를 데치면서 내 입가엔 계속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갈비찜에 들어간 달달한 밤을 제일 먼저 골라 먹었지. 준호는 잡채를 어찌나 좋아하던지 큰 그릇에 비벼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웠고, 아들들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니 부엌 가득 음식 익는 냄새와 함께 행복한 추억의 향기까지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한참 음식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둘째 아들 준호였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일 먼저 전화하려고 밤새 기다렸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다. 엄마가 아침부터 음식 잔뜩 해놨으니 너는 몸만 오면 돼.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이 최고죠.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새벽부터 서둘렀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래요, 자식 키우는 보람이 이런 거겠죠.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보약보다 힘이 되거든요. 준호와의 통화로 얻은 에너지로 남은 음식 준비를 마저 끝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보니 이제 아들 네 가족만 오면 완벽한 생일상이 될 것 같았죠.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었죠. 어서 오너라. 길 막히지 않았어? 나는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굳어 있었어요. 축하한다는 말은커녕 가벼운 목례만 하고는 거실로 휙 들어가 버렸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겉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텔레비전을 켜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온통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숫자들 뿐이었는데 아마 부동산 뉴스 같은 거였겠죠.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아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연이는 무거운 몸이 힘들다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요. 어색한 공기를 깨고 싶어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서연아, 힘들지? 그래도 곧 아기 볼 생각하면 기쁘겠다. 오는 길에 시장 들렀는데 과일이 아주 좋더라. 이따 후식으로 먹자. 내 말에 서연이는 고개만 까딱할 뿐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부엌 쪽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음식을 해요? 그냥 배달 앱으로 시키면 간편하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생일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세요.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내 정성과 노력을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죠. 마음이 상했지만 임신한 아이를 봐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임신 중이라 외식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서 집에서 준비한 거야. 뱃속 아기한테도 집밥이 더 좋지 않겠니? 나는 애써 차린 음식들을 식탁으로 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위해 특별히 끓인 미역국을 작은 그릇에 정성껏 담아 그녀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서연아, 이거 너랑 아기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푹 끓인 미역국이야. 한 숟갈이라도 떠보렴.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이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더니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어요. 아, 진짜 짜증나게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미역국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내 발등 위로도 쏟아졌죠.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한 것은 그 아이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망설임 없이 내 오른쪽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어요. 짝,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얼굴이 돌아갔고 눈앞이 번쩍했어요. 76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과 모욕감이었죠.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아들 민수를 쳐다봤어요.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내 마지막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렸죠. 민수는 경악한 얼굴로 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 조심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애엄마 놀랐잖아요. 뱃속에 있는 애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들의 눈에는 뺨을 맞고 서 있는 늙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놀란 자기 아내와 뱃속에 아이만 있을 뿐이었죠. 그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서연이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괜찮아? 놀랐지? 아기는 괜찮고?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와르르 소리도 없이 30년간 온 마음을 다해 지켜온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인생이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깨진 미역국 그릇 조각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아들 내외를 번갈아 볼 뿐이었죠. 내 76번째 생일은 그렇게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뺨은 불덩이처럼 화끈거리고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뜬금없이 찾아오는 졸음보다 문득문득 정신을 후려치는 어젯밤의 기억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들의 싸늘한 눈빛, 며느리의 악독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그게 모두 현실이었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뺨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서 흉하게 부르터 있었죠. 76해를 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끔찍하게 보인 적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 내 자존심에 깊이 새겨진 낙인이었죠. 참담한 심정으로 멍든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죠. 받고 싶지 않았지만 벨소리는 집요하게 울려댔어요. 혹시 준호일까 싶어 힘겹게 수화기를 들었죠. 하지만 들려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고객님. 여기는 신한은행 본점입니다.
신한은행이라니 아들 민수가 다니는 바로 그 은행이었죠. 고객님께서 소유하신 종로구 북촌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 위임장이 접수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28억 원에 거래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매매 위임장이라니 28억이라니. 내가 평생을 바쳐 남편과 함께 일군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이 집을 판다니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런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폭행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음을, 그 뒤에 더 거대하고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음을 직감했죠. 은행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몇 분 뒤 다시 말했어요. 고객님,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 불안하시면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옷을 깨어 입었어요. 부어오른 뺨의 고통도 잊은 채였죠. 은행으로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제발, 제발 아니기를.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설마 나에게 이런 짓까지 했을 리는 없다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이 내민 위임장을 보는 순간 내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 서명과 도장이 명백한 가짜였죠. 평생 써온 내 필체와는 완전히 다른 어설프게 흉내낸 흔적이 역력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건 내 서명이 아니에요. 내 도장도 아니고요.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내 고함에 은행 창구가 술렁였어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였죠.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둘째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어요. 늦게라도 생신을 챙겨드리러 온 거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 얼굴을 본 준호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러세요? 누가 그랬어요? 나는 차마 자식의 흉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졌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준호는 바보가 아니었죠. 집안의 싸늘한 공기, 손도 대지 않은 생일상, 그리고 내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을 보고 모든 것을 눈치챘어요. 준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형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주 영리하게 행동했죠. 형과 형수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는 대신 침착하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물론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고요. 형수님, 어제 어머니 생신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던데. 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뻔뻔한 건 역시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이 말했죠. 아, 도련님, 오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뜨거운 미역국을 부으려고 하셔서 제가 놀라서 피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뱃속의 아기가 잘못될 뻔했다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어머니를 때리신 건 아니고요? 서연이는 그 질문에 코웃음을 쳤어요. 때린 게 뭐 대수인가요? 내 아기가 위험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방어 행동이었죠. 그렇게 서연이는 자기 입으로 폭행 사실을 전부 인정해버렸어요. 자기가 임신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요.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준호가 돌아간 뒤 서연이는 더 교활하고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종로맘 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셀카 사진과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연출된 사진 몇 장을 첨부해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아주 자극적이었죠.
임신 8개월 며느리에게 뜨거운 국을 부어버린 악마 같은 시어머니 도와주세요. 글의 내용은 더 가관이었어요. 내가 평소에도 자기를 구박했고 어제는 일부러 뜨거운 국을 자기 배에 부으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죠. 자기는 그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 넘어져 다쳐놓고는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거짓말투성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과 함께 온라인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그저 임신부라는 약자의 말만 믿고 나를 향해 끔찍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죠. 미친 노인네, 자식 잡아먹으련 감옥에나 쳐넣어라. 그리고 누군가는 내 이름과 함께 사는 아파트동 호수까지 공개해버렸어요. 나는 그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끔찍했던 어젯밤의 기억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내가 온 세상의 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현관문에는 누군가 던진 날달걀이 터져 흉측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색 레커로 학대범 당장 이사가라 라는 섬뜩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30년간 알고 지낸 이웃은 나를 벌레 보듯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가꾸어온 나의 집, 나의 동네가 하룻밤 사이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자 나를 심판하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거였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도 갈 곳이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였죠. 준호와 함께 종로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어요. 내 평생 경찰서는커녕 파출소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내 아들과 며느리를 내 손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는 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민수와 서연이가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었어요. 서연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배를 감싸 안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민수는 그런 아내를 부축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남편인 양연기를 하고 있었죠. 대질 조사가 시작되자 그들의 거짓말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어머니가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세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렸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혼자 넘어지신 겁니다. 민수는 아주 교묘하게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암시를 계속해서 흘렸어요. 내가 멍든 뺨을 가리키며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려 하자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죠. 어머님,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임신한 몸으로 어머님을 어떻게 때려요? 그 아이의 연기력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누가 봤다면 영락없이 내가 가해자고 저 가련한 임산부가 피해자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우리를 조사하던 젊은 형사님이 말없이 책상 위에 서류 몇 장과 작은 기계를 올려놓았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감정 결과입니다. 김영희 어르신 아파트 매매 위임장에 찍힌 서명은 이서연 씨의 평소 필체와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형사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출하신 녹음 파일의 음성 분석 결과입니다. 어떤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사실에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때린 게 뭐 대수인가요? 내 아기가 위험했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민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마지막으로 형사님은 병원 진료 기록 한 장을 더 꺼내 놓았어요. 위임장이 위조된 날 김영희 어르신은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셨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국 형사님은 폭행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조사실을 나오면서 나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코너에 몰린 민수는 이제 돈과 권력이라는 나에게는 없는 무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죠. 그 아이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대 로펌
배임 파트너스를 찾아갔어요. 제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수임료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한다는 그런 곳을요.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다는 그 로펌의 사무실은 분명 대리석으로 번쩍이고 높은 천장을 가진 나 같은 늙은이는 감히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었겠죠. 그곳에서 민수는 젊고 유능하며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는 변호사를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만만하게 말했겠죠. 걱정 마십시오. 폭행이나 사문서 위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바꾸면 됩니다. 어머님의 정신 이상으로 인한 안타까운 해프닝으로 말이죠. 그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있지도 않은 나의 정신과 상담 기록을 위조하고 법원에 나를 성년 후견인 지정 대상으로 신청했어요. 내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으니 아들인 자기가 나의 모든 법적 권리와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죠. 심지어 언론에 흘릴 자료까지 준비했어요. 치매 노모를 둘러싼 안타까운 가족의 비극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요. 그들의 공격은 법정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싸움터는 다시 내가 사는 이 아파트로 옮겨왔죠. 민수는 마치 효자라도 된 것처럼 30년간 알고 지낸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눈물로 호소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걱정돼서 이러는 겁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셔서 저희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의 악어의 눈물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던 이웃들이 이제는 나를 이상한 사람 혹은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글쎄, 김영희 할머니가 정말 치매래.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나 봐. 나를 지지해주던 단단한 공동체에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는 법원에서 온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죠.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에 따른 신문 기일 통지서. 그 차가운 활자들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나는 뺨을 맞았을 때보다 더한 모멸감에 휩싸였어요. 이건 단순히 재산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의 지난 76년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기억,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법정에 서서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어요. 아들이 파놓은 치매 노인이라는 끔찍한 함정 속에서 내 인생을 건 가장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하는 거였죠.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다 타버리고 차가운 잿더미만 남은 것 같았죠. 내 아들이 내 존재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끔찍한 모멸감의 끝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불씨 하나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대로 제가 되어 사라질 수는 없다는 마지막 오기 같은 거였죠. 준호는 나보다 더 분해하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베엠 파트너스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 모자는 그저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수소문한 끝에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대형 로펌의 화려한 경력을 버리고 노인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익 변호사 박주미 씨였어요. 우리가 찾아간 그녀의 사무실은 서초동의 높고 웅장한 건물들 틈에 자리한 아주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내가 상상했던 베엠 파트너스의 화려한 사무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죠. 박 변호사님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저 의뢰인의 사건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분노해 주었어요. 그녀의 할머니께서도 예전에 비슷한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그녀를 이 길로 이끈 거였어요. 내 이야기를 다 들은 박 변호사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의 인격과 지난 76년의 삶,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편이 있다는 것,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그녀는 우리에게 첫 번째 방패를 만들어 주었어요. 바로 부동산 관리 신탁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법적으로 신탁 회사에 맡겨서 설령 민수가 성년 후견인 자격을 얻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였죠. 법이라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창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며칠 뒤 나는 준호, 그리고 박 변호사님과 함께 여의도에 있는 한 신탁 회사를 찾아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번쩍이는 건물이었죠. 수십 장에 달하는 계약서 앞에서 잠시 망설여졌어요. 내 평생의 피땀이 담긴 이 집을 생면부지의 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박 변호사님의 믿음직한 눈빛과 내 손을 잡아주는 준호의 온기를 느끼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반격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주 오랜만에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최소한 집을 빼앗길 걱정은 덜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딱 이틀 만에 깨지고 말았어요. 또다시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왔거든요. 이번에는 민수가 내가 맺은 신탁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공격은 정말이지 집요하고 신속했어요. 내가 방패를 들자마자 그 방패를 부수기 위한 새로운 창을 들고 달려든 셈이었죠. 그날 저녁, 박 변호사님 사무실에 다시 모였어요. 박 변호사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온라인 판례 검색 시스템과 뉴스 기사들을 통해 베엔 파트너스가 과거의 비슷한 사건들에서 어떤 수법을 써왔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략은 아주 교활하면서도 예측 가능해요. 일단 어머님을 어떻게든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려 할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사소하고 모욕적인 질문들을 던져서 어머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마치 정말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연출할 거예요. 동시에 언론에는 치매 노모를 둘러싼 안타까운 재산 다툼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터뜨려서 여론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겠죠. 박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예상 질문들까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머님, 어제 저녁 식사로는 뭘 드셨습니까? 3주 전 화요일의 날씨는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등등.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인격살인과 다름없는 신문이었죠. 나는 앞으로 시작될 싸움이 얼마나 추악하고 힘겨울지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어요. 모든 설명을 마친 박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셔야 할 상처도 클 거고요. 만약 힘드시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초동의 밤은 수많은 불빛들로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박 변호사님과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요, 내 인생을, 내 정신을 내가 지켜야지요.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그 순간 내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고 슬퍼하던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결전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314호 법정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어요. 방청석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죠. 나를 악마 같은 시어머니라고 비난하던 종로맘 카페 회원들의 날선, 눈빛, 자극적인 기삿거리를 찾아온 기자들의 번뜩이는 눈, 그리고 내 아들의 거짓 눈물에 속아 나를 외면했던 이웃들의 복잡한 얼굴까지. 그 모든 시선이 창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밝히는 것 같았어요. 저 건너편에는
내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수억 원짜리라는 최고급 양복을 빼입고 국내 최고 로펌 BM 파트너스의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서연이는 이제 누가 봐도 만삭인 배를 힘겹게 감싸 안은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련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는 거였죠. 나는 준호와 박주미 변호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그들과 마주보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잠시 후 법정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인매를 가진 58살의 박 판사님이 법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그의 엄숙한 기운이 법정 전체를 압도했어요. 판사님은 두꺼운 판결문 뭉치를 천천히 넘기며 나지막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김민수, 이서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측은 피해자 김영희 씨의 정신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까지 하며 이 모든 사건이 피해자의 온전치 못한 판단 능력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해프닝이라 변론했지요. 판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 측 변호인단을 쏘아봤어요. 하지만 본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정신감정 기록은 해당 병원에서 발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며 재판부를 기만하려는 매우 불손한 시도입니다. 방청석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판사님은 이어서 준호가 제출했던 녹음 파일에 대해 언급했어요.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분석 결과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은 그 어떤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는 원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파일 속에서 피고 이서연은 명확하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던 종로맘 카페 게시글을 손에 들었어요. 피고 이서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여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가한 것입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님은 한 문장 한 문장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그들의 거짓을 깨부수고 있었어요. 민수의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서연이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왔어요. 판사님이 판결봉을 쥐고 최종 선고를 내렸죠. 주문. 피고 이서연을 폭행,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 김민수를 모든 범행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은 잠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곧이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하기 시작했죠. 판사님, 판사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만 박 판사님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일갈했어요. 정숙, 법정 모독입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로 다투시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경위 두 사람이 다가와 민수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내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끝난 거였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어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와 신문 일면은 내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몰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신한은행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민수를 파면 조치했어요. 그가 그토록 목을 매던 연말 보너스와 스톡옵션도 전부 무효가 되었죠. 화장품 회사 더페이스샵은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서연과의 모델 계약을 파기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들이 자랑하던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는 압류되었고 값비싼 외제차와 명품들도 모두 팔려나갔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한 달 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쌓아 올렸던 화려하지만 부실했던 거짓의 성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텅 빈 종로의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으니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수많은 불빛 속에 내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 집은, 지난 30년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은 이제 나에게 너무 많은 눈물과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박주미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 집을 팔아주세요. 이제는 다 정리하고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나는 과거와의 작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짐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내 삶의 한 페이지를 뜯어내는 것처럼 아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앨범을 펼치니 갓 결혼해서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먼저 간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의 젊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어루만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 모든 과거를 깨끗이 씻어내고 온전히 떠나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죠. 준호와 함께 서울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우리는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목조 주택을 발견했죠. 마당에는 아담한 텃밭이 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푸른 유명산 자락과 맑은 북한강 줄기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의 28억짜리 아파트에 비하면 작고 소박하기 짝이 없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어요. 이곳이라면 나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가평으로 이사 온 첫날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집 주위를 맴돌았어요. 도시의 아이들과는 다른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죠. 나는 아이들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며 미리 쪄놓았던 옥수수를 건넸어요. 아이들은 수줍게 옥수수를 받아들고는 이내 제잘거리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곧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할머니의 실감 나는 목소리와 따뜻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나를 영희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쁨을 느꼈어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를 따서 이웃과 나누어 먹고 닷새마다 열리는 시골 장터 구경을 가고 가을이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축제를 열기도 했어요. 도시에서는 잊고 살았던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을 다시 느끼게 된 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밭에 심을 씨앗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기도 하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준호가 도서관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시켜주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구나 새삼 깨닫게 됐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나는 툇마루에 앉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침 찾아온 준호가 내 옆에 앉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민수 부부의 소식을 전했어요.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나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그 아이들 생각 안 한다. 그저 어디서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내 삶을 과거의 상처에 얽매어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보낸 거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뒷산 언덕에 올랐어요. 산 너머로 장엄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나는 조용히 되뇌었죠. 악은 결국 스스로를 삼키고 선한 것은 결국 남는 법이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77회를 살아온 내 얼굴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나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찾은 거였어요. 진정한 승리란 악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나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임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김영희 할머니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악을 응징하는 데 있지 않았죠. 고통의 기억을 떠나보내고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의 행복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거든요.